여사님이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너무 낮으셔갖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닙니다. 하루 전날 번복, 또 연기. 도대체 김건희 씨 판결은 왜 이렇게 산 넘어 산일까요? 대법관 4명의 소부가 감당을 못했는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합세해 12명 전원 합의체로 판을 키웠습니다. 사법부가 명분 찾느라 진땀을 빼는 이 기막힌 사태,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하시죠. 지금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게 일단은 김건희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 연기를 했다가 아예 전원합의체라는 게 뭡니까? 대법관 13인, 대법관 13인 지금 한 명 없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전원합의체라는 건 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법관들이 심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소부는 그냥 소부에서 하는 거예요. 소부는 4명이에요. 4명. 근데 주로 누가 하냐면 이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 주심으로 된 분이 있잖아요. 이 주심의 사건이에요. 박영재라는 대법관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사실은 오늘 선고하기로 일주일만 미뤘다는 거는 오늘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 지금 뭔가 자기들끼리 말을 하다가 의견을 나누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견 통일이 안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원 합의체로 이제 간 건데, 지금은 한 명 없어갖고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고를 이제 2차례 연결했고 지금 이제 전원 합의체 거쳐가지고 할 거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안에는 나오겠죠. 빠르면 한 2, 3주 안에 한 보름 안에 나올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도 이게 흔치 않은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헌재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를 하고 재판장은, 요 전원 합의체 할 때는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럴까라고 보면 그냥 언론 기사들만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죠. 이진관 판사가 윤석열과 명태균을 유죄를 줬죠. 그 이유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합치를 인정을 했어요. 의사합치. 이게 되게 재밌죠. 이게 이제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진관 판사가 뭐 이상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로 이게 있습니다. 이미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계약서 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패 범죄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명시적으로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계약서 쓰고 저지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실제로 근데 김인택 창원지법 판사 그분 명품백 95% 할인받아서 막스마라 코트 700만 원짜리를 35만 원에 샀다던가. 그분은 하여튼 명태균에게 무죄를 줬고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에게 무죄를 줬고 이진관 판사는 윤석열 명태균에게 유죄를 줬고. 근데 지금 오세훈 선고 있잖아요. 오세훈 선고랑은 이게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사건은 결이 다른 사건이에요. 오세훈 사건은 결이 다른 사건이라서 이번 논의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아무 관계가 없고 앞서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는 우인성 신종호 판사가 김건희가 뭐 의뢰를 하거나 뭐 사전에 여론조사를 협의하거나 이런 게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요런 등의 이유로 하고 김건희 무죄를 줬고 앞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김인택 부장판사 재판장은 명태균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안 돼. 적용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재판부에서는 요거는 좀 여기 이제 기사를 아마 이게 토대로 만들어서 오세훈이 사전에 이거는 묵시적 합의가 아니고 오세훈이 대놓고 요청했다라고 조영우 부장판사는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심에서 다퉈야 될 것이지 이번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김건희 사건하고는 오세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원 합의체 때문에 오세훈의 1심이 뒤집히거나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진관 판사 때문에 주로 이진관 판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딴 게 아니라 이 묵시적 합의라는 겁니다. 묵시적 합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정치자금법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김건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아니어도 이
정치인이 아니어도 이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가 돼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제 태블릿이 약간 버벅대는데 예, 버벅대는 지금 뭐 방송 끊기거나 그런 거 아니죠? 예,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 잘 나오면 1번 눌러 주십시오. 제가 이명수한테 유튜브 하면서 유일하게 배운 게 1번 눌러 달라는 거. 예. 네. 잘 나오는군요. 묵시적 합의. 근데 이 말이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묵시적 합의를 인정해서 이진관 판사는 이렇게 공동정범을 했는데 참 이상하죠. 이진관 눈에도 보이고 우리 국민들 눈에도 보이는데 왜 다른 판사들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입니까? 예.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 카카오톡 제가 다 뉴스타파 있을 때 라이브 방송하면서 전부 다 공개했고 기사로도 공개했고 나중에 또 그게 원본 같은 게 시사인에서도 공개가 됐고 언론에 다 공개가 됐는데 이런 것들만 그 카톡만 봐도 얘들이 다 한패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공범이 아니라고 무죄라고 해버린 판사들 이진관 판사 때문에 지금 이 대법원이 머리가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관 판사는 김건희가 여론조사를 협의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 그리고 윤석열은 사전 인식과 동의가 있었어. 명시적이진 않지만 묵시적으로 있었어. 말하지 않아도 그 카톡 내용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배를 탔는지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진관 판사가 쓴 단어가 이거예요. 순차적, 암묵적. 순차적, 암묵적. 처음에 명태균을 처음 만난 거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처음에 김건희를 먼저 만나요. 김건희를 만나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김건희는 머니투데이에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계속 공표했거든요. 윤석열 1등. 윤석열 1등 조사를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기사화를 시켰는데 이게 꼬였어요. 머니투데이에서 보니까 이거 조작하는 것 같거든. 근데 김건희가 그 첩보를 자기가 먼저 알고 명태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누가 이거 보내왔는데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더 이상 안 실어준다고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머니투데이에서 뉴데일리로 여론조사 기사 내는 회사를 바꿔요. 이게 지금 이게 한패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홍준표가 윤석열을 이기는 여론조사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 오빠가 반드시 1등이 돼야 된다고 라고 하니까 또 명태균 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실제로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 1등하는 여론조사가 언론에 실려요. 뭐 하여튼 그런 걸 봤을 때는 너무도 상식적인 것인데 이 판사들은 이 법리로 장난을 치면서 무죄를 줬는데 이진관 판사의 이 순차적 암묵적 의사 합치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판결문에 김건희가 유죄로 나와요. 김건희를 거기서 기소를 이진관 재판부의 피고인이 아니어서 그냥 끝난 거지. 이진관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범이에요. 그래갖고 이미 거기서 이제 유죄가 내려지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묵시적 합의가 그렇다면 이진관이 만들어낸 거냐? 절대 아니죠. 묵시적 합의는 갑자기 나온 법리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많아요. 무지하게. 특히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을 은밀하게 주지 뭐 누가 대놓고 그렇게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묵시적 합의 판례가 굉장히 많고 이 판례에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성립을 한다. 뭐 전체적인 모의나 노골적인 약속은 없어도 된다. 필수는 아니야.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태균과 이 윤건희 부부의 SNS 대화가 있잖아요. SNS 대화가 남겨져 있고 명태균뿐만이 아니고 강혜경, 김영선, 뭐 김태열 주변인들의 일치된 증언, 법정 증언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묵시적 합의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죄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건 번호 있잖아요. 대법원 2004-5652 정황 증거만으로도 오세훈 이거 또 이름을 빨간색으로 바꿉시다. 오세훈에 대해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황 증거다.
오세훈이 이 주장을 해요. 직접 증거가 아니야. 나는 다 정황 증거, 간접 증거만으로도 판단을 했어. 근데 판결문 보면 정황 증거가 아닙니다. 오세훈은 오히려 직접 증거가 많아요. 자기가 명시적으로 뭐 의뢰했다는 이 녹음 파일 이게 없다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묵시적 합의를 할 때는 오히려 이번에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했지 오세훈은 묵시적 합의가 아니에요. 묵시적 합의가 아니고 직접 의뢰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상관이 없다. 오세훈 뭐 뒤집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 네, 지금 매불쇼에서 전화가 오는데 왜 이럴까요? 오늘 제가 매불쇼는 시간이 늦어서 안 가기로 했는데 이제 지금 방송 중인 거 알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거는 어떤 언론에서도 안 나온 얘기예요. 안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뭘 하려고 할지가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불안하고 야 김건희 또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걱정이 돼요. 지금 되는데 이진관 판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혹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걱정이 더 크진 않아요. 더 크진 않은데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정확하게 해놔야 판결이 계속 지금 엇갈리잖아요. 판결이 판사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판사 만나면 유죄, 이 판사 만나면 무죄 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잖아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판례를 정확하게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에 대한 판례를 구체화시킬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묵시적 청탁 혹은 암묵적 합의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판례를 좀 더 확장하고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건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치활동을 하는 자 정치자금법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게 디테일하게 있긴 있는데 법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태까지 판결문이 판례들이 쭉쭉쭉쭉 쌓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건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인데요. 이제 같은 사건인데 지금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김건희 선고를 또 미루고 대법관 전원이 다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같은 사건을 놓고 재판부 세 곳이 다른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유죄, 그쵸? 오세훈이 유죄. 그런데 김건희만 1심, 2심 다 무죄를 무죄가 받았기 나왔어요. 때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김건희 재판이 오늘 선고가 나려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오늘도 대법- 사실 미뤄진 거예요. 네, 맞아. 음. 근데 이제 요것도 또 미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서로 짜고 뭐 주고받은 거냐, 어허. 뭐 아니면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준 거냐, 요게 이제 쟁점이 되는데 네. 오세훈 쪽은 직접 의뢰했다고 봐서 유죄. 음. 윤석열은 은근한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유죄. 그런데 김건희만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걸 무죄. 어. 이제 이렇게 봤다. 또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달랐죠. 김건희가 과연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치 활동을 하는 자지. 예? 아니에요? 자지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게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죄송해요. 듣는 단어입니다. 아우, 예. 좀 진짜 미친놈입니다, 저는. 예, 예. 왜냐면은 이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그 하나는 뭐냐면 김건희가 정치자금법으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정치자금법을 줄여서 맨날 정자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맨날 진지한 자리에서 정자법이라고 할 때마다 웃겨? 너무 이상해 정자법이. 그래? 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정자은행에서 몇 개 정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으로 들려요. 제 귀에는. 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묶어. 김건희가 과연 정치 활동을 하는 자지. 에이, 저 미친 사람 또 발동 거네. 그러게요. 그 다음에 정자법에 해당 되는지. 되지. 아유, 라인 맞췄어요. 두 개 묶어서. 꿀꿀이다, 진짜. 그래서 제가 탄핵 소추에서 겨우 벗어났더니 이제 정자법이 저를 올가매더라고요. 어허. 그냥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저 자신 때문에. 너무 아유, 죄송합니다. 정치를 그렇게 재밌게 알려드리는 것도 사람들 좋아하실 거예요. 다들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아니 근데 김건희가 정치자금법상 처벌 대상이 이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김건희의 원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어. 그런데 윤석열 재판부에서는
김건희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이야라고 그래.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미 엇갈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법원 전원 회부채 전원 뭐죠? 전원 합의체로 간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원래 지난달 16일에 이제 대법관 3명이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는데 윤석열이 1심에서 유죄를 받자 이제 특검에서 그럼 조금 밀어주십시오 선고 좀 이렇게 요청을 해서 24일로 한번 밀어줬고요. 네. 이번에 또 이제 하루 전에 미뤄졌는데 이번에는 대법관 전원이 다 같이 심리하겠다. 이제 이런 이유로 미뤄진 겁니다. 어떻게 나올까? 제니킴의 미래 말씀이십니까? 줄리킴, 제니킴, 아무튼 네, 예, 예. 김건희. 근데 이게 만약에 무죄로 나오게 된다면 말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유죄가 나올 것 같고 이게 언제 나올까? 어쨌든 그치, 중요하죠. 633 재판 기한 때문에 어쨌든 3개월 안에는 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곧 나오겠지? 빠른 시일 내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명품백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 결과가 나온 그날 그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표세준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 과정을 전면 재조사합니다. 정일련 국민권익위원장이 사건 처리 과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간부회의에서 지난 2024년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인식 수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익위가 내부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2022년 재미동포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사실상 봐주기식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가 과거의 종결 사건을 직접 재조사하기로 하면서 당시 처리 과정과 관련된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조현삼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 6월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사건을 그냥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민권익위가 다시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관련 진상조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정일련 권익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요거 어떻게 들여다보게 될까요? 결국에는 권력의 외압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제 핵심 사안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2024년 김건희 씨가 우리 국민 모두가 봤거든요. 근데 권익위는 아니래요. 이 400만 원 이제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누가 봐도 그런데 왜 권익위는 저런 걸 한 거지? 모두가 봤는데 왜 저기만 아니라고 하지?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진상 규명이 필요했던 사안이죠. 새 위원장께서 다행히 이거를 국민 인식 수준에 너무 어긋난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고 이제 표명을 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심 사안들은 그거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종결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청탁금지법 관련한 이제 법리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해석과 법리 적용에서 이런 종결까지 외압은 없었는지 그 외압은 어느 선까지인지 총체적으로 그걸 진상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가방 받는 모습을 CCTV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이렇게 뭔가 카메라로 아무튼 찍은 거를 전 국민이 본 상황에서 이게 아무튼 전혀 혐의 없다라는 식으로 종결 처리된 것은 국민 모두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종결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이 관련한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종결 처리가 나왔던 이 회의 내용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수수하는 영상을 다 봤죠. 예. 그렇지만 권익위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좁은 법 해석을 통해서 빠져나간 그러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실이 없었다가 아니라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으니 처벌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라는 그런 법논리였죠. 그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반대 의견이 굉장히 나왔던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당시 표결을 보게 되면 김건희 씨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종결이 물론 9표가 나오긴 했지만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자는 의견도 3표가 나왔었고요. 송부하자는 의견도 3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도 종결은 8표였고 그다음에 송부가 7표였어요. 사실 한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뀌는 사안이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종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권익위는 이것을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으로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법 해석을 굉장히 좁게 김건희 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종결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뇌물을 줄 때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아내를 통해서 주면은 요거는 뭐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뭔가 약간 자주 섞인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는데, 당시 이 사건을 종결한 이후에 권익위의 한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의나 이 사건의 종결에 대해서 회의감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진상조사에 들어가겠죠. 네, 이번에 들어간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네, 이 실무자를 죽음까지 가게 했던 어마무시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분명히 한 국민의 정말 짓밟혀진 인권이나 생명권 때문에라도 이 진상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이 공직자분은 20년 가까이 부패 척결을 위해서 일했던 공직자입니다. 근데 자신이 분명히 확신이 있었을 거고 자신만의 소신과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윗선에서 그걸 짓밟아서 이러한 억압 속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지고 거기에 따른 그 폭력,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분들은 희생을 당한 거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이제라도 진상 규명을 해서 이분의 명예와 이분이 하셨던 실제 업적에 대해서 저는 기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유서 안에 그 사건 종결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라는 게 드러났었는데, 근데 이 종결이 되는 그 과정에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윤석열의 압력이라든지 압박,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당시 법과 논리의 무게보다도 양심의 무게가 더 크다. 이 교훈을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남겼었어요. 그 유서에. 예. 요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한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해석인데 굉장히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뭐 잘 보이려고 청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주지 말고 배우자한테 주면은 다 오케이 되는 건가? 누가 봐도 이상하고, 그리고 실제로 배우자가 뭔가를 받았을 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그 신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익위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잘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혐의 없음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되게 이제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당연히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뭐 그 정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 정황 속에서 이 고인께서 얼마나 이제 뭐 극심한 스트레스와 아니면은 어쨌든 지금 뭐 밝히진 못했지만 그런 외압들 뭐 이런 게 있으셨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다시 이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까지 뭐 밝혀서 그 뭐 고인의 유서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돼서 억울한 이러한 뭐 죽음이 희생이 아니기를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이 조사가 이제 고 김모 국장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당시 사건 종결의 근거로 활용됐던 법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5만 원 이하일 경우 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 사항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백은 누가 봐도 5만 원 이하는 아닙니다. 예.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도 당연히 아닙니다. 5만 원이라는 그런 규정을 둔 것은 이것이 관례상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5만 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이것을 과도하게 좁게 해석하면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권익위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하겠고요. 앞서 지금 우리 고인이 되신 그런 분의 메시지도 나왔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양심 고백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권력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결정 의사구조를 이끌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보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이 5만 원 규정이 마찬가지로 그에 부합하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직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5만 원이라는 부분을 왜 적용하게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사건 당시에 종결 처리를 주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부산교육감 재선에 출마를 진행을 하고 있군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당이 없이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이분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여당 뭐 관계 있다고 이제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은 없지만 어쨌든 보수 진보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시민들께서 이제 투표는 하시고 또 후보자들이 그렇게 또 마케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것이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뭔가 보훈됐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충분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이제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재선에 출마를 했었고 낙선을 한 상태였군요. 굉장히 이게 적절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다행히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착수되는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 이 진실이 정확하게 좀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건을 덮고 선거 나간 이런 사람이라던가 결국에는 종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간부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그 경위들을 다 철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명품과 명품이 아닌 거의 차이는 디테일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를 그냥 진상 규명할 거야. 어떻게 종결됐는지, 어떻게 간부 사망했는지 경위를 볼 거야. 이거에서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의사 결정 과정이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외압이 있었는지, 그 외압선이 어딘지, 그리고 조직 권익위는 반부패 기관의 최고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반부패 기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게 되는 분명히 엄청난 외압이나 조직 특유의 문화라던가 그 당시 상황들이 명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거를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진상 규명을 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방지,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를 설정하게 될 거다. 민주당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라 봅니다. 예, 대통령의 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여기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사건 종결의 결정 과정과 이 후속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